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교수에게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중국인 학생에게 참교육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며 사유재산조차도 없다고 폄하를 하던 그 학생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장차 여행사에 취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또 여행사를 직접 차려서 직접 기획한 새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했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들을 구경하며 여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미국인이니 미국 여행은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아시아를 갈 때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전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그 흔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혼자 여행하기에는 조금 무서웠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중에서 중국을 처음 여행하게 되었고 역시 아시아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예상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화장실도 굉장히 불결하고 길거리에서 위생이 나빠 보이는 음식을 팔고 있어서 그걸 먹고 배탈까지 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던 중국과 아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소문을 듣기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이고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던데 한국을 막상 돌아다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깔끔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지닐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고 세계를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제가 가본 그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 가히 최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차후에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에서 외교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내용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와 접촉을 할 정도로 한국에 진심인 상황이라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몸이 반응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도 새로 알게 되어 무척 신비스러웠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교수님의 말을 가로채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범죄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는 일이 다반사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개를 잡아먹을 정도로 야만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부유했다면 중국과 육로로 교역을 했을 것이고 중국의 고품질 물자들을 수입하면서 잘 살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에 건너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이 수업에도 한국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지녔지만 한국은 좁은 영토와 적은 인구로 중국의 시골이나 사막 수준의 경제력을 지녔잖아요. 중국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한국을 압도하는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좁고 허름한 집을 나눠줄 정도로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무척 많은 나라인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살 돈조차 없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에서 전국적으로 최첨단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옆에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혜택을 누릴 줄 모르고 있고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말씀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인 학생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수님은 당황하신 듯 보였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중국인의 입을 통한 소문이었던 것이고 저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 학생과 비슷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우리가 한국과 K-팝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초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이라는 내용은 전부 거짓된 주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사유재산이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면서까지 단백질을 보충한다고요. 집도 없어서 나라가 오래되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빌려주며 억지로 산다고 들었는데 저 중국인이 하는 소리가 딱 그 소리라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중국인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발끈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한입니다. 한국이 사유재산이 없다는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듣네요. 자, 이 초대형 TV 화면을 제대로 보세요. 아래에 어떤 회사의 로고가 쓰여 있나요? 맞습니다. 삼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분은 혹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나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브랜드이며 아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TV도 삼성의 제품을 이용할 정도로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이죠. 저는 저 중국인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삼성은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이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고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정말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걱정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 학생, 혹시 중국에서는 삼성을 중국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하면서도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몰랐나요? 정말 심각하군요. 한국의 삼성은 TV와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반도체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의 삼성이 유일합니다. 혹시 중국에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나요? 아, 혹시 제가 삼성을 한국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질문에 중국에는 삼성이 있다고 답하려고 했던 건가요? 교수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강의실에 모두에게서 깔깔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애플의 휴대폰 아니면 삼성의 휴대폰으로 양분해 있었고 그 누구도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중국의 대기업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거든요. 중국인 학생은 화웨이는 중국 브랜드가 맞을 거라면서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듯이 발언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그 학생의 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일단 교수님은 다시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을 비롯해서 LG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액정, 즉 디스플레이인 건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맨날 터치하고 보던 그 화면은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LG도 중국의 기업이라고 할 작정인가요? 한국의 삼성과 LG는 미국에 내놔도
대형 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대부분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죠. 아까 중국 학생이 한국에서 고기 섭취가 어렵다고 했었나요? 중국이 개고기 문화에 대한 폄하를 할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고기가 워낙 귀하고 없어서 박쥐를 잡아먹고 매미나 잠자리까지 먹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는 행위는 자기 나라의 문화를 비하해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교수님도 살짝 답답하면서도 흥분이 되시는지 물을 한 잔 들이키며 말을 하셨죠.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과거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가 귀했고 가끔 개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섭취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개고기를 금지시킨 상황이라 개를 먹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했죠. 또한 정부에서 허름한 집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허름하지 않고 신축에 가까우며 정부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정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은 인구수와 영토 넓이에 비해 한국보다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중국산이라고 하면 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고품질의 한국산은 유럽이나 선진국에 수출되는 반면 중국산 물품은 개발도상국에나 간신히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중국인과 비교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니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GDP도 한국이 35,000달러이고 일본이 33,000달러, 중국이 13,000달러 수준이니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가난하다니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보여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쩐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더욱 편리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고 정말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통망 내의 지하철과 버스는 모두 환승 할인이 적용되었고 그 할인 혜택을 이용하며 정말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모든 곳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여러 동식물이 기억에 남고 경복궁과 높은 빌딩들이 정말 조화롭게 우뚝 서 있던 모습이 무척 멋졌습니다. 자연과 도시 옛것과 현재의 모습이 그토록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도시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전부 깔끔하고 단정하며 친절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했던 반면 한국인들과는 아무리 거리가 좁아져도 이상한 냄새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향기가 나더라고요. 패션 스타일도 너무 세련되었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해서 친해지고 싶은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자주 가게 된다면 배울 정도로 한국인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 한국의 환경에서 미국이 채택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여행사에 취업한다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왕래 잦은 나라가 된다면 미국 사회의 발전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중국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풀이 죽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인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 15억이 넘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과 한국이 친분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강의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교수님은 길고 긴 한숨을 쉬시면서 중국의 미래도 안 되었지만 세계에 저런 생각을 가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된 정보를 더욱 떠들고 다니게 되면 피해를 볼 여러 나라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인 것 같다면서 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15억이 넘는 입에서 퍼뜨리는 엉터리 거짓말들은 한국을 향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장점을 중국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한국의 작은 단점을 심각한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베끼면서 중국이 원조라고 자처하는 모습은 정말 알고는 못 봐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데도 엄청난 경제력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 괜히 중국에게 장점들을 빼앗기며 더 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죠. 그래도 한국은 원조라는 힘이 있으며 직접 한국을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떼를 써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국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한다면 분명 중국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까요. 솔직히 한국은 운 좋게 성장한 나라죠. 베트남이라면 한국을 5년 안에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이지만 한국은 만만하잖아요. 여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김치 응우엔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잡화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잡화점을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것은 한국 덕분입니다. 갑자기 운이 좋게 잘 살게 된 한국인들이 졸부가 된 것이 이유이죠. 제가 알기로 한국은 베트남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으며 훨씬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한의 인구는 베트남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운이 좋게 일본과 붙어 있어서 경제 성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한국인들 덕분에 꽤나 괜찮은 돈을 벌고 있으니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꿈은 회사원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도 했었고요. 회사원들의 평균 급여가 한국 돈으로는 월급이 30만 원 수준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돈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 생활비나 지출도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도 있으니 회사만한 것이 없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항상 회사원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의 불규칙한 생활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젊어서부터 자리만 잘 잡아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가게라고는 하지만 가게는 회사를 퇴직하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월급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도 잡화점을 계속 하신다고 했으니 가끔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돈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까지도 가능하죠. 부모님이 절약하시는 편이라서 알뜰하게 돈을 잘 모으시거든요. 어차피 돈을 쓰실 곳도 없다고 말하며 자식들을 잘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잡화점을 운영하시며 가게의 자리도 잘 잡아서 꾸준한 매출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사무를 보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드디어 회사를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으니 월급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으며 아끼는 재미도 있었죠.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었지만 회사 근처에서 혼자서 사는 생활도 나름 만족했죠. 다만 가면 갈수록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압박들에 시달리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쩌들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연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몸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잡화점의 매출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무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이전처럼 무작정 아끼기만 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음식들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35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월급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잡화점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길래 하며 살짝 여쭈어 보니 저의 월급보다도 몇 배가 되는 큰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게 되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사가기 시작했다고요. 객단가를 따져봐도 한국인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돈을 마구 쓰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일본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갔었는데 그들보다도 한국인들이 물건을 훨씬 더 잘 산다면서 혹시 한국이 일본의 경제력 추월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세계적인 나라이지만 한국은 베트남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이니까요. 괜히 운 좋게 돈을 번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베트남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간만에 시험 삼아서 잡화점에서 일을 해보는데 정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물건을 팔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높은 마진으로 물건을 판매해도 굳이 깎으려 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물건을 사가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한참을 머리 굴리며 벌 수 있는 돈을 단 며칠 만에 벌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자 회사를 다니며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답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보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만큼 잘 살기에 이렇게 소비가 화끈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는 자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21세기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공식적인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앞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의 GDP는 아직 일본이 높지만 개개인의 생활 형편은 일본보다 한국이 나은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해서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베트남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정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배도 아팠고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저의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요. 부모님은 늘 말하길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이니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여자들이 이왕이면 일본으로 가서 살아야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한국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은 완전 실수였던 것이죠. 저는 한국은 그냥 일본이 주는 돈과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잘 살게 된 줄 알았고 베트남이 한국에 위치해 있었다면 훨씬 잘 살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견줄 만한 기술력이 있었고 일본보다 잘 사는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잡화점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잡화점을 시작으로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손을 댄다면 베트남에서 꽤나 잘 사는 측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어릴 때부터 잡화점을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가방이나 지갑 등을 좋아하긴 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도 훨씬 세련된 요즘 스타일의 물건들을 진열해 둔다면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팔며 많은 돈을 번다면 한국 여행도 자주 가면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면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어보죠. 한국의 경제가 호황이고 잘 굴러가야 베트남으로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베트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저의 잡화점까지 호황이 될 테니까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나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심 있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여성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척이나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만 보아도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우물 안개구리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괜히 베트남에 대한 자부심만 강하고 그동안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일본만 칭송하니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턱이 없죠. 그나마 이번에 알게 된 사람 중에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들 중 한 40대 코이 아저씨는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다녀온 케이스라 굉장히 정확한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얻어맞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한국은 일본과 일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으로 떠났는데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며 일을 시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다 보니 한국식 식단에 정말 정이 많이 들게 되었다고 했죠. 저에게는 한국인들한테 정말 잘해주라고 조언을 해주던데 실제 장사를 해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잘 도와주고 젠틀한 매너를 보여주긴 했기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서 다시 한국으로 떠날까 생각하시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인력난이 생길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라는 생각이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바쁘면 인력이 모자랄 정도일까요? 코이 아저씨도 일본에서보다도 한국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니 얼른 성공을 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네요. 실상을 들어보니 오히려 일본이 만만하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따라잡기 너무 어려워진 나라라는 것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국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던 것이 분명해요. 여기 한국에서 가능했던 것이 모두 사기였다고 말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각종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식업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고 지금은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사업이 무척이나 잘 되었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이고 여자이다 보니 조금 더 트렌디한 감각을 지녔고 섬세한 인테리어 감각으로 젊은 층을 올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의 지갑을 여는 데 초점을 맞췄죠. 오래 사업을 해보지 않았으나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주머니를 여는 편이 더 쉽더라고요. 특히 음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조금 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남성의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음식점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지켜보면 여성이 적은 양을 주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가격표를 따지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젊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여러 음식들을 판매하는 사업 경영에 성공했고 이제 쭉쭉 달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은 너무 짧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건비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쓰면 쓸수록 적자가 가속화되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죠. 분명히 인력을 여유 있게 뽑아두었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더니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놀더라고요. 또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열심히 하던 사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점점 가게들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사업을 키워나갈수록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히자 저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선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배워오는 편이 더욱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나라를 가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갔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중국 음식이 사실 한국 음식을 살짝 따라 해서 만들던 음식이니 원조인 한국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사실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들의 음식을 몰래 따라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갔었던 이유는 한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전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중국인들에게 알아내야 제가 편했으니까요. 일부 몽골인들도 섞여 있었고 베트남 사람도 보였지만 저는 중국인들에게 말을 걸며 퇴근 후 간단한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의 인력 관리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무언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고 역시 무언가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연차가 높은 사람에게 강력한 완장을 채워주고 그가 직접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도입하기도 편하고 이 방법이 위계 질서도 확립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건설 노동자인 중국인이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끌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비슷한 월급을 주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도록 역할만 분담했었는데 이러한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확립된다면 저희 음식점도 분명 효과를 볼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우두머리 관리자를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군대식 문화가 있어서 무언가 딱딱 위 아래가 정해져 있다며 그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먹혀서 현장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관리해 본다면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더라고요. 저는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명의 직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에게는 관리자만 입을 수 있는 옷까지 제작해서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는 직원들을 전부 감시하도록 하고 잘하는 직원들은 즉각 보고해달라고 부탁했죠. 각각의 직원들이 임무별로 배정된 일을 모두 마쳤을 때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관리자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신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지시도 하고 혼도 내면서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분명했죠. 이제부터 저는 가게에 직접 신경을 쓰지 않고도 신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정말 기분 좋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중국의 문화에서 도저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와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자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에게 허위 보고를 하며 대충 퇴근을 했고 우수 직원이 받은 보너스는 전부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과 몇 달 동안만 신경 쓰고 이후에는 방심하고 있었는데 저의 관심이 떨어지자 곧바로 이러한 사달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각 점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주방과 테이블은 전부 엉망이 되었고 물로만 대충 뿌려놓아 제대로 닦이지 않은 접시들과 여기저기에 보이는 꽉 찬 쓰레기통만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이것도 양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 바닥에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어둔 것이긴 했다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도 답답하고 도저히 이렇게는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고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서 다시 한국으로 가보았습니다. 왜 한국은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인력들을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아예 줄여 쓰고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식당을 가보았고 건설 현장도 다시 가보는 등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식당에서조차도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혹은 몽골인을 고용했으면서도 정말 사람 관리를 잘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청결하게 식탁을 닦으면서 일을 했고 빠른 속도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저의 가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셀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주문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각종 반찬들을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더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두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서빙 로봇까지 있는 식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요즘 저의 점포들이 전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분명히 많은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시스템을 곧바로 도입해서 몇 명의 직원들을 추가로 줄인다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가게 음식에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니 맛집으로도 거듭날 수 있겠다는 원대한 상상까지 했죠.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모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너무 값비싼 서빙 기계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중국의 다른 식당들보다 훨씬 빨리 키오스크 기계를 도입했고 손님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셀프 밑반찬 서비스까지 도입했습니다. 직원 수도 반으로 줄여버렸고 직원들은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서빙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손님들에게 키오스크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어쩌다 보니 키오스크에 대해 알려주는 직원이 한 명 상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이용하던 시스템인데 왜 여기는 이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젊은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음식점인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설마 키오스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직원 한 명이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처럼 설명해주고 있으니 저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인력도 많이 줄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키오스크에 인력을 써버리니 오히려 키오스크를 두지 않았을 때보다 인력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기계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출이 심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셀프 밑반찬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식 한 종류를 팔면 절반 정도의 이익이 나는 시스템이었는데 심할 경우에는 10%도 남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셀프 코너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큰 그릇에 각종 반찬들을 모두 덜어가서는 자신의 테이블에 가져간 반찬들을 전부 위생봉투에 담아서 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하고 우려하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이러한 손님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었으니 식당의 적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맹점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맹점 한 개를 없애버리면서까지 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잘 달래가면서 수익화에 집중했는데 모두 저의 주장을 따르기 힘들다고만 하니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점포마다 고용된 직원들의 숫자가 한국의 식당만큼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저의 크나큰 실수였죠. 직원이 부족한 느낌이 들면 모두가 열심히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직원들처럼 빠릿빠릿한 직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불러도 귀찮다며 서로에게 미루지 않나, 바닥에 음식이 굴러다녀도 대충 발로 치우는 등의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행동들을 해서 정말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는 등의 행동까지 했었는데 모두가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심해서 결국 키오스크도 전부 철수하고 셀프바도 전부 걷어들였습니다. 부족한 직원들을 새로 뽑아서 처음의 상태로 만들었고 그냥 모든 것들을 기존의 방식처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간 투자했던 투자 비용과
속수무책으로 망한 가맹점들의 손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사업가가 되어서 타고 있던 고급 자동차까지 팔아버렸습니다. 몇 개 없던 가맹점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사업을 포기할 수준까지 되었죠. 도대체 한국은 무슨 나라이길래 저런 식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회사들의 운영 방식이 관리자를 통한 운영이고 키오스크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따라 해도 직원들이 잔머리만 굴리고 점점 가게들은 더러워지고 음식 위생도 나빠지며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 도저히 중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식업계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일을 벌려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보이는 것 같네요. 쫄딱 망해버려서 이제 저도 어린 시절처럼 또 주방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